오늘 저희 테이블에 아주 따끈따끈하고 흥미로운 문서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네, 실리콘밸리는 물론이고 글로벌 유통시장 전체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는 자료죠. 맞습니다. 바로 도어대시의 2025년 4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트랜스크립트 그리고 공식 재무 실적 보도 자료입니다. 지금 출근길 지하철에서 혹은 운전대를 잡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실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일상적으로 스마트폰을 켜서 저녁 메뉴를 고르고 터치 한 번으로 주문하는 그 과정 이면에 얼마나 거대한 인프라가 숨쉬고 있는지 아시게 되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그 복잡하고 방대한 자료들을 샅샅이 뒤져서 가장 핵심적인 지식의 정수만 뽑아드릴 테니까요. 편안하게 귀 기울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기업의 분기 실적 발표 자료라고 하면 그저 딱딱하고 지루한 숫자들의 나열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수치만 줄줄 높아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도어대시의 2025년 4분기 자료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문건들 속에는 현재 전 세계 오프라인 상거래가 어떻게 디지털과 융합되고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청사진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도어대시가 어떻게 단순한 햄버거, 피자 배달 앱이라는 그 낡은 꼬리표를 떼어내고 있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이른바 지역 상거래의 운영체제로 진화하고 있는 그 거대한 마스터 플랜을 해독하는 것이 오늘 저희의 목표입니다. 지역 상거래의 운영체제, 정말 야심찬 표현이죠.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2025년 4분기 도어대시가 기록한 수치들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치가 정말 압도적이긴 했죠. 총 주문 건수가 무려 9억 300만 건입니다. 와, 한 분기 만에 9억 건이 넘었다고요. 그래서 결제한 총 금액을 뜻하는 GOB가 297억 달러입니다. 39%가 뛴 거네요. 맞습니다. 매출은 40억 달러로 38% 상승했고요. 게다가 순이익은 2억 1,3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51%나 급증했습니다. 이익률 개선이 엄청나네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월간 활송 사용자가 5,600만 명이고 대시패스, 월트플러스, 딜리버로 플러스 같은 구독 서비스 가입자만 3,500만 명이에요. 팬데믹이 끝난 지도 한참 지났는데 이런 폭발적인 성장 속도가 계속 유지된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화려한 성장률 이면에 존재하는 진짜 의미를 짚어보는 겁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히 회사의 주가를 올리는 재무적 성과를 넘어섰어요. 현실 세계의 경제 생태계를 대변한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도어대시 경영진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40개국 이상의 지역 가맹점들에게 약 750억 달러의 매출을 창출해 주었습니다. 75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100조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네요. 네. 그리고 이 배달을 직접 수행하는 대시어들에게 돌아간 수익만 해도 20억 달러 이상입니다. 플랫폼의 성장이 동네 식당 사장님들과 긱 워커들의 거대한 수익 창출 파이프라인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는 강력한 증거죠. 750억 달러의 상권과 200억 달러의 노동시장이라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읽다가 머리를 탁 친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바로 미국을 넘어선 글로벌 시장의 장악력이었습니다. 특히 작년 10월 2일에 도어대시가 영국의 배달 플랫폼인 딜리버로를 공식적으로 인수했잖아요. 네. 아주 큰 뉴스였죠. 그 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네, 컨퍼런스 콜에서 도어대시 최고 재무 책임자인 라비 이누콘다가 아주 자신감 넘치는 어조로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 밖의 글로벌 시장, 특히 유럽 시장이 미국 본토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요. 미국 본토보다 빠르다고요? 혹시 미국 시장의 성장세가 둔화되어서 그런 건 아닌가요?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미국의 성장세가 둔화되어서 글로벌이 돋보이는 착시 효과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미국도 잘하고 있다는 뜻이군요. 네, 미국 시장 역시 지난 4년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한 두 분기를 2025년에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호조를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글로벌 시장은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속도로 시장 파이를 흡수하면서 점유율을 빼앗아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진인 미국에서도 역대급 실적을 내고 있는데 유럽 쪽은 아예 폭주를 하고 있다는 말이네요. 딜리버로 인수 효과가 숫자로도 증명이 되었나요? 네, 4분기 성적표를 보면 새로 편입된 딜리버루가 도어대시의 조정 이비타에 4,500만 달러 이상을 기여했습니다. 잠깐 여기서 이비타에 대해 짧게 짚고 넘어가죠. 복잡한 세금이나 감가상각 같은 걸 다 떼고
순수하게 이 회사가 영업활동으로 주머니에 넣은 현금이 얼마인지 보여주는 지표잖아요. 맞습니다. 쉽게 말해 딜리버루가 합류하자마자 당초 시장의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는 짭짤한 현금을 벌어다 준 셈입니다. 기존에 인수했던 월트에 이어서 딜리버로까지 성공적으로 시스템에 안착시켰군요. 네, 이로써 유럽 배달 시장에서의 도어대시 입지는 그야말로 철옹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고 조금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떤 깨달음이셨나요? 방금 우리가 음식 배달 시장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도어대시를 더 이상 음식 배달 카테고리에만 묶어두는 건 완전히 시대착오적인 생각이더라고요. 아, 신규 버티컬 확장에 대한 이야기군요.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입니다. 토니 씨 최고 경영자의 발표 내용을 들어보니 현재 도어대시 월간 활성 사용자의 약 30%가 레스토랑이 아닌 카테고리에서 주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30%면 결코 적은 비중이 아니죠. 거의 3명 중 1명 꼴이니까요. 네, 식료품이나 소매품 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도 아마 공감하실 텐데요. 저녁으로 먹을 피자뿐만 아니라 내일 아침에 마실 우유나 당장 떨어져서 급한 화장지까지 전부 이 도어대시 앱 하나로 해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바로 이번 실적 발표를 관통하는 핵심 테마 중 하나입니다. 도어대시가 스스로를 단순한 배달 앱이 아니라 지역상거래의 운영체제라고 부르는 진짜 이유가 여기서 명확해집니다. 운영체제라는 말이 이 맥락에서 나온 거군요. 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상황이 아주 흥미로워집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우리 동네에 있는 중소규모의 오프라인 상점들, 작은 마트나 약국 같은 곳들이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나요? 당연히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은 거대한 기술 플랫폼의 이커머스 시스템과 싸우고 있죠. 힘겨운 경쟁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동네 상점들에게는 아마존처럼 당일 배송을 할 수 있는 물류망도 없고 실시간으로 재고를 파악하는 첨단 소프트웨어도 없잖아요. 아, 느낌이 확 오네요. 동네 슈퍼마켓 사장님은 거대 자본을 가진 아마존의 로켓 배송과 싸울 수가 없으니까 도어대시가 그 오프라인 상점들의 든든한 무기가 되어주겠다는 거군요. 에 맞서 생존하려면 3가지 핵심 무기가 필요합니다. 최상의 배달 비용, 완벽한 재고 파악, 그리고 뛰어난 소프트웨어죠. 도어대시가 옴니채널 조력자 역할을 하면서 그 세 가지를 다 제공한다는 거네요? 네, 대표적인 예가 대시마트 풀필먼트 서비스입니다. 크로거비, CVS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었죠. 소비자들 거주지 가까운 곳에 직접 미니 물류 창고를 운영하는 겁니다. 어젯밤에 갑자기 아이가 열이 나서 두통약이 필요하거나 우유가 떨어졌을 때 예전 같으면 옷 챙겨 입고 차를 몰아 마트까지 가야 했잖아요. 이제는 이 대시마트 덕분에 30분 만에 약과 우유가 문 앞에 도착하는 거죠. 맞습니다. 상점 입장에서는 도어대시라는 거대한 인프라를 통째로 빌려 쓰는 셈이고요. 제가 재무자료를 보면서 또 놀랬던 게 이런 신사업 부문이 돈 먹는 하마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단위 경제성이 엄청나게 개선되고 있었습니다. 네, 주문 한 건당 발생하는 수익성이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죠. 2026 하반기쯤에는 이 신사업 부문 전체가 흑자로 전환될 거라고 예상하던데요. 보통 이런 거대한 신사업에 진출하면 막대한 출혈 경쟁 때문에 적자를 면치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어대시는 이미 그 임계점을 돌파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장과 수익성을 동시에 잡고 있다는 거군요. 오프라인의 모든 상거래를 디지털로 연결하는 거대한 고속도로를 깔면서 이제는 그 고속도로에서 흑자를 내는 단계로 진입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매력적인 비전인데 조금 현실적인 궁금증이 생깁니다. 도어대시, 월트, 딜리버루 이 세 가지가 각각 엄청난 트래픽을 감당하는 거대한 플랫폼들이잖아요. 네, 모두 각자의 시장에서 1, 2위를 다투는 서비스들이죠. 이건 무대 뒤에서 기술적으로 다 따로 운영하려면 엔지니어들 입장에선 거의 악몽에 가까울 거거든요. 예리한 지적입니다. 기업이 대규모 인수를 거듭하며 덩치를 키우다 보면 필연적으로 시스템이 누더기가 되는 기술의 편야화 현상을 겪게 됩니다. 중복되는 기술 스택의 한둘이 아닐 테니까요. 그래서 경영진이 이번 콜에서 가장 목소리 높여 강조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기술 인프라의 대통합이었습니다. 아, 세계 거대한 마켓플레이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합치는 작업이군요. 네, 그들은 2026년을 목표로 도어대시, 월트, 딜리버루를 단일 글로벌 기술 플랫폼 하나로 합치는데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눈에는 그저 앱 아이콘이나 디자인이 조금 바뀌는 정도로 보일 텐데 회사 내부적으로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백핸드에서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변화죠.
현재는 여러 기술 스택을 병행해서 운영하느라 막대한 중복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버비, 유지보수비, 개발 인력 등 2중 3중으로 돈이 새고 있겠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 이 단일 기술 플랫폼 투자가 완료되면 엄청난 운영 효율성을 가져올 겁니다. 전 세계의 엔지니어들이 하나의 환경에서 개발하고 데이터 분석도 하나로 통합되니까요. 혁신의 속도 자체가 달라지겠군요. 월트에서 개발한 좋은 알고리즘을 바로 딜리버로에 적용할 수도 있고요. 네, 경영진은 이것이 잉여 현금 흐름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인프라 투자 못지않게 현장에서 발로 뛰는 배달원들, 즉 대시어들을 위한 생태계 진화도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하드웨어와 노동 환경 양쪽에서 진화가 일어나고 있죠. 네, 무인 자율주행 차량인 도어대시 닭 같은 기술에 투자하는 동시에 현실 세계의 대시어들을 위한 투자도 병행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우리가 레스토랑 중심에서 식료품 배달로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네, 버티컬 확장이죠. 대시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피자집에서 포장된 상자 하나를 픽업해서 고객 문 앞에 놓아두는 것과 대형마트에 가서 20개의 물품을 직접 카트를 끌며 찾아내고 결제하는 건 완전히 다른 노동이잖아요. 차원이 다른 복잡도입니다. 이동 거리도 멀고 이른바 장복이라는 고도의 노동이 추가되는 거니까요. 마트에서 유통기한 확인하고 원하는 두부가 없으면 고객한테 메시지로 대체품 물어봐야 하고 완전히 퍼스널 쇼퍼가 되는 셈이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도어 대시는 이 복잡한 장보기 주문을 훌륭하게 처리하는 대시어들에게 합당한 보상이 돌아가도록 보상 모델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고 있습니다. 아, 수고한 만큼 더 벌어갈 수 있게요? 네. 그리고 마트 진열대에서 물건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대시어 전용 앱의 경험도 완전히 뜯어 고치고 있죠. 정말 꼼꼼하게 무대 뒤를 챙기고 있네요. 하지만 이런 원대한 비전과 투자 계획 뒤에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단기적인 허들들이 존재하기 마련이죠. 네. 주식시장은 항상 다음 분기의 숫자를 냉정하게 따지니까요. 이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이번 가이던스 발표에서 어떤 현실적인 리스크들이 언급되었나요? 경영진이 2020년 1분기 가이던스에서 마주한 장애물들을 매우 투명하게 공유했습니다. 첫 번째는 날씨라는 변수입니다. 아, 폭풍 지아나와 퍼뇨. 맞습니다. 미국을 강타하니 심각한 두 번의 겨울 폭풍으로 인해 1분기에만 약 2천만 달러에 달하는 직접적인 재무적 타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천만 달러요. 단순한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서버만 잘 돌아가면 그만일 텐데 확실히 오프라인 물류를 책임지다 보니 이런 자연재해가 고스란히 장부장 손실로 찍히는군요. 그게 바로 물리적 세계를 다루는 인프라 기업의 숙명이죠. 두 번째 허들은 계절적 요인과 더불어 장거리 배달 지원을 위한 시스템 용량 확장 비용입니다. 대시어 보상 개편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죠.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딜리버루에 대한 선제적 투자입니다. 장기적으로 유럽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선행 투자를 쏟아붓고 있어서 1분기 EBITDA 기여도가 2,500만 달러 미만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눈앞의 단기 마진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장기적인 시장 파일을 확실히 먹겠다는 의지네요. 자, 그럼 이제 이분 실적 발표에서 제가 가장 흥미롭게 들었던 어쩌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대화의 클라이막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이전트 커머스, 그 부분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애널리스트의 줄문이 아주 날카로웠어요. 머지않은 미래에 AI 챗봇이 검색, 발견, 결제를 모두 알아서 자동화하는 이른바 에이전트 커머스 시대가 올 텐데 도우대 씨는 여기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냐는 화두였죠. 당신이 직접 앱을 켜서 주문할 필요 없이 AI가 알아서 다 해주는 시대 말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토니쉬 최고 경영자의 답변은 정말 명답이었습니다. 그는 도어대 씨가 가진 방어막, 즉 해자가 얼마나 강력한지 설명하기 위해 아주 예리한 역사적 유추를 활용했죠. 아마존과 구글의 사례 말인가요? 네, 2010년대에 아마존이 구글로부터 상품 검색 점유율을 어떻게 뺏어왔는지 상기시켰습니다. 아, 예전에는 사람들이 물건 살 때 무조건 구글 검색창부터 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구글을 건너뛰고 바로 아마존 앱을 열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검색 결과가 달라서일까요? 아니죠. 구글은 상품에 링크만 띄워줬지만 아마존은 소비자가 진짜 원하는 전체 작업을 해결해줬으니까요. 정확합니다. 아마존은 실제 리뷰, 배송 추적, 반품, 고객 지원이라는 시작부터 끝까지의 전체 작업, 즉 엔드투엔드 잡을 완벽하게 책임졌습니다.
아, 그러니까 검색만 기가 막히게 해주는 AI가 등장하더라도 결국 그 물건을 내 손에 쥐어주는 전체 과정을 책임지지 못하면 한계가 있다는 거군요. 네, 토니 씨가 여기서 더 뼈아픈 실패 사례를 하나 더 들었습니다. 2016년 구글 음식 주문 런칭 사례입니다. 구글 지도에서 직접 배달 주문을 할 수 있게 만들었던 그 서비스요. 맞습니다. 구글 지도에서 동네 식당을 검색하고 바로 결제까지 할 수 있었죠. 당시 도어대시보다 몇 배나 많은 어마어마한 트래픽을 식당들에게 몰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고객 유지에 처참하게 실패하고 철수했잖아요. 왜 구글이라는 거대한 공룡이 실패했을까요? 구글이 결제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의 데이터 세계는 완벽하게 장악했지만 결제 버튼을 누른 이후 물리적 세계에서 일어난 혼돈을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리적 세계의 혼돈, 비가 와서 늦게 오는 배달온, 누락된 햄버거, 마트에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밖에 없을 때 대체품 찾기 같은 돌발 상황들 말이죠. 네. 아무리 훌륭한 알고리즘도 이 오프라인 현실 세계의 흙먼지 묻은 변수들을 다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구글은 이 부분에서 무너진 거죠. 하지만 도어 대신은 다르다는 거군요. 도어대시는 수년 동안 수백만 명의 대시어와 수십만 개의 식당, 마트들을 연결하며 이 혼돈을 통제하는 노하우를 쌓아왔습니다. 인터넷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이 방대한 물리적 세계의 정보를 매핑하는 것. 이게 바로 도어대시의 진짜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도어 대신은 단순한 배달원이 아닙니다. 네, 현실 세계의 예측 불가능성을 통제하는 물류 인프라 기업이죠. 맞습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사는 당신에게 이 사례가 던지는 통찰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매끄러운 온라인의 편의성은 오프라인의 거대한 물류 시스템과 그 혼돈을 통제하는 땀 흘리는 노력이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도어대시가 글로벌 시장을 확장하고 소매업을 통합하며 단일 기술 스택을 구축하는 모든 과정이 바로 그 완벽한 인프라를 향한 진화입니다. 네, 이제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스스로 생각해 볼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질문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지않은 미래에 당신의 냉장고를 스캔한 AI 에이전트가 알아서 식료품을 주문하는 마법 같은 세상이 올 겁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디지털 알고리즘이 내린 명령을 현실에 꽉 막힌 도로와 복잡한 마트 진열대를 뚫고 당신의 집 문 앞까지 물리적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권력, 과연 그 권력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정말 섬뜩하면서도 흥미로운 포인트네요. 결국 디지털 AI 시대의 최종 승자는 가장 세련된 소프트웨어를 가진 기업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지저분하고 복잡한 현실 세계를 가장 잘 이해하고 통제하는 기업이 최후의 권력을 쥐게 되지 않을까요? 현실을 지배하는 자가 진짜 승자라는 말씀이군요. 화두에 대해 당신만의 해답을 탐구해 보시길 권하며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도 세상을 움직이는 흥미로운 심층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